2021년 5월의 이른 새벽, 도쿄의 한 조용한 하천 부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깅로를 따라 뛰어가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풀숲 사이에 버려진 커다란 여행용 가방 하나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가방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조깅하던 남성은 조심스럽게 가방 근처로 다가가 코를 찌르는 기묘한 악취를 감지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그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열린 가방 안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몸에는 참혹한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신의 신원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던 그 시각, 관할 경찰서에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눈동자를 가진 한 남자가 자수하러 왔다며 상담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덤덤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수한 남자의 이름은 카미쿠보 세이야, 발견된 시신 후부키의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어째서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이 취조실에 카메라를 켜자 세이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0년 전 활기차던 대학교 캠퍼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후부키는 명문대에서도 손꼽히는 우등생으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세이야 역시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 속의 연인이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인생 궤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부키는 졸업 후 유명 기업에 취업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반면 세이야는 학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부키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배려를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열등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집에서 보드게임과 도박에 빠져들며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아내에게 점점 더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후부키의 평범한 조언조차 세이야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비수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세이야의 진술을 들으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결정적인 계기를 물었습니다. 세이야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날 밤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자기 합리화인지 의심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가방 안의 시신은 남편의 설명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이야는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자백의 진위 여부를 넘어 사라진 범행 도구와 유기 경로를 찾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세이야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벽지 안쪽에서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장기간 쌓인 증오의 폭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야는 취조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세이야가 취조실에서 내뱉은 기괴한 미소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캠퍼스 낭만이 가득했던 명문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후부키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뛰어난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이야 역시 사교적인 성격과 훤칠한 외모로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며 완벽한 한 쌍의 탄생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함께 그려나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달콤한 약속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후부키가 대기업에 단번에 합격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세이야는 취업의 문턱에서 계속 좌절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세이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내기 시작했고 그의 성격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는 결국 학원마저 포기한 채 대학교를 중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의 좌절을 이해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내의 성공이 커질수록 세이야가 느끼는 열등감의 크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조차 자신을 비웃는 조롱으로 비틀어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눈부신 광채 옆에서 자신이 점점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라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가득해야 할 집안은 어느덧 차가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성취를 숨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이야는 무기력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끈을 하나씩 끊어버렸습니다. 후부키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조차 세이야에게는 아내의 경제력을 확인시켜주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허황된 꿈을 쫓으며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날 선가시 돋친 말들이 대신했습니다. 후부키는 눈물을 삼키며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려 남편의 짜증을 피하려 했습니다. 세이야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싹은 그의 마음속에서 기괴한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우위에 설 방법을 갈구했습니다. 후부키의 부모님은 사위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눈치채고 딸을 걱정했습니다. 후부키는 끝까지 세이야를 믿으려 했고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이야는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고통스러운 경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금기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그 대담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이것이 자신의 불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믿었습니다. 후부키는 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알았지만 설마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이야의 내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겉으론 평온해 보였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감정은 증오로 변질되었고 그의 이중생활은 극에 달했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을 구원하려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파국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그들의 집안을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부키가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액수의 빛 독촉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이야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리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야의 차가운 시선은 잠든 아내의 등 뒤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자신을 비웃는 징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이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미건조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이야는 근처 보드게임 카페로 향해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능한 남편이 아닌 강력한 플레이어로서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도박의 영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판돈이 커질수록 세이야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그는 아내의 비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이 집에서 공부를 하며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야근을 하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동안 세이야는 돈을 탕진했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불어나 수백만 엔의 거액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세이야의 휴대전화를 울려댔습니다. 그는 집 근처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쫓아올까봐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내에게는 재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향한 곳은 또 다른 도박장이나 게임 모임이었습니다. 세이야는 희귀한 보드게임 카드 한 장을 얻기 위해 수십만 엔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초라함을 잊게 해주는 그 종이 조각들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느덧 총부채 규모는 570만 엔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저축보험까지 해지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의 일상은 위태로운 줄타기가 되었습니다. 후부키는 가끔씩 비는 통장 잔고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이야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아내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는 그의 한마디에 아내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신뢰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홀로 거실에 앉아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계속되는 패배에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사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점차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성공은 그에게 기쁨이 아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의문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세이야는 아내가 그것을 보기 전에 가로채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보다 먼저 우편물을 손에 넣은 그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 진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인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함께 저녁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세이야는 그 호의조차 자신을 동정하는 가식으로 느꼈습니다.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균열을 넘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후부키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은 의문의 명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이야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사채업자의 연락처였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후부키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야는 굳어버린 아내를 보며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는 후부키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진실이 서려 있었습니다. 후부키의 차가운 시선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세이야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세이야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손가락 끝동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후부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속였는지 물었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성공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후부키는 한숨을 내쉬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빚 570만 엔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후부키는 그런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후부키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남편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보다 그녀를 짓누른 것은 남편에 대한 깨진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세이야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의 관대함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빚을 갚아준 행위를 자신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배려와 조언이 그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나르시시스트였던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보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세이야는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겉돌며 열등감을 키워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보며 불행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세이야는 후부키가 자신을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후부키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말 여행을 제안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세이야는 그런 그녀의 노력을 가식적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의 돌발적인 분노에 큰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이야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조차 굴욕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후부키는 이제 남편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저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이야는 잠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불 밖으로 나온 아내의 목 근처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후부키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서늘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이야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로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 자기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을 후부키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세이야는 속으로 아내가 사라져야만 자신의 비참함이 끝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이는 계획을 구체화하며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후부키는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으려다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세이야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최후의 선택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순간을 노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후부키는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깨닫고 이별을 통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이야는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긴 채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내 후부키의 뒷모습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아내의 말투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 쥔 끈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뒤에서 아내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후부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남편의 힘을 가녀린 아내가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분간의 실랑이 끝에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세이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앞의 시신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자신의 안위와 범죄 사실의 은폐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안방 구석에 있던 대형 여행용 가방을 끌어왔습니다. 아내의 몸을 가방 안에 억지로 구겨 넣는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금속음이 정적을 깨고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이야는 아내의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그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중심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고 말을 걸자 그는 여행을 간다며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는 번화가에서 내린 뒤 곧바로 다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두 번째 택시 안에서 그는 아내의 폰으로 장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간다는 거짓 메시지로 아내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위장한 것입니다. 세이야는 다시 세 번째 택시를 잡아타고 인적이 드문 외곽 산악도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숲은 마치 모든 비밀을 삼켜버릴 듯 어둡고 깊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가방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비탈길을 내려가며 그는 가방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충분히 깊은 곳에 도달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덤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자신이 아내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시 길가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태연하게 올라탔습니다.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내의 가방과 소지품들을 강물에 하나씩 던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이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가구들을 바로잡고 아내의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라는 장모님의 권유에도 그는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을 직감한 그는 자신의 흔적을 더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아내의 직장에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에도 그는 침착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며칠간 아내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던 사실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세이아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수를 선택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수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할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세이아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거짓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제시한 택시 이동 경로와 CCTV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은 아내를 살해한 직후 그가 보여준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이아에 대한 정밀 정신 감정을 명령했습니다. 감정 결과 전문의들은 세이아에게서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 후부키를 자신을 빛내주는 도구로만 여겼으며 그녀의 자상함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정에 선 세이아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신은 아내의 잔소리를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라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후부키의 아버지는 사위의 뻔뻔한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이아는 빚을 갚아주려던 아내의 헌신을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치부하며 그녀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유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과 시신유기의 잔혹성을 근거로 세이아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아내의 카드를 훔쳐 도박을 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내의 신뢰를 배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피고인 세이아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7년이라는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세이아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후부키의 아버지는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향했지만 남겨진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뿐이었습니다. 후부키가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은 나르시시스트의 비틀린 욕망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했던 시간들은 이제 비극의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자기애성 학대와 그로 인한 가스라이팅의 극단적인 결말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이아는 아내의 존재를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적군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세이야는 여전히 세상이 자신을 몰라준다며 환경을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족들은 이제 후부키가 살지 못한 남은 생을 대신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후부키를 언제나 타인을 먼저 배려하던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남자는 결국 자신을 구원하려던 유일한 손길마저 잘라버렸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빼앗긴 생명은 그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푸르르지만 그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비극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후부키가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히 잠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의 덫은 언제나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타인을 파괴하는 이들의 징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후부키의 부모님은 매년 딸의 기일마다 그녀가 좋아했던 꽃을 묘비 앞에 놓아둡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남아있습니다. 세이야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텅 빈 벽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마도 끝까지 자신이 무너뜨린 것들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후부키의 영혼이 차가운 숲속을 벗어나 영원한 빛의 세계로 떠나갑니다. 비극은 마침내 멈추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